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생태 시민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이제 현실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뿌리가 무엇인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함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삶 속에서 괴로움을 느낄 겁니다. 만약 신이 너에게 신탁이나 운명이 지어져 있는데 너의 삶은 갈수록 나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그 삶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글로브스케인이라고 하는 전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1년에는 55대 38로 다음 세대의 삶이 지금 세대의 삶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 이게 역전이 돼서 앞으로의 삶이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나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는다면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죠. 점점 더 나빠질 세상에다 아이를 낳아서 내보낸다는 게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지속 불가능하고 이제는 고쳤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에게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인류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있지만 포스트 기후변화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만간에 마스크를 벗게 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농담으로 호모 마스크스라고 하는 인류가 새로 태어났다, 마스크를 쓴 인간이란 친구들이 슬퍼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셨던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이 진행되기 전에는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를 기후변화와 함께 좀 문명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문명이 끝나갈 때가 되면 두 가지 공통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대규모 전쟁이고 하나가 팬데믹입니다. 중세 봉건 농업 문명이 몰락하기 시작한 13, 14세기에 유럽은 기본적으로 십자군 전쟁과 백년 전쟁, 그리고 흑사병에 시달렸죠. 이 과정에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 또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또 굶어 죽은 사람이 전체 유럽 인구, 또 중동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세 농업 문명, 봉건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 종교혁명, 또 데카르트의 철학혁명이나 마지막으로 산업혁명, 또 프랑스 정치혁명 등을 거치면서 5, 600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산업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이 근대 산업문명이 만들어지던 시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을 했죠. 깜깜했던 밤에 갑자기 전기가 들어와서 밝아지고 아주 멀리까지도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다가올 세상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뭔가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아마 모두들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과학기술을 만들어낸 인간 이성에 대해서 아마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리가 없는 과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가 없는 과학이 얼마나 인간에게 흉폭한 것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내연기관이 만들어진 지 5년 만에 인간은 탱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전 세계의 침략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페인 독감이 돌았고 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600~700년 전에 중세 봉건 문명이 무너질 때 일어났던 일처럼 우리가 겪었던 세계 1, 2차 대전을 그런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또는 우리가 고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간은 그 정도로 현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케인즈주의나 복지국가 모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1980년을 전후해서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에 복속되게 됩니다. 이 글로벌 금융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유주의보다도 더 지독해서 훨씬 더 가혹하게 인간과 자연을 상품화하고 거의 모든 자연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이웃을 돌보지 마라. 그러다 너도 죽는다. 이런 식의 공포심이 우리 사회를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명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명이 아닌 다른 문명이 가능할까?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700~800년 전에 있었던 흑사병,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메시지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단지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자연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 30년 동안 자카, 메르스, 에볼라, 사스 등 다양한 종류의 인수공통 감염병을 겪었고요. 그동안 퍼져나갔던 전염병의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지금 4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태계 파괴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건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야 될 생물들을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이제 퍼져서 발생하게 되는 병인데요. 많은 동물들은 또 식물들은 자기들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 숲과 강과 바다와 갯벌을 인간이 함부로 파괴하면서 그들의 서식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됐죠. 그 결과 인간과 동물들 사이의 접촉 기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생태계 파괴 행위를 멈추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해서 다양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는 온실효과나 글로벌 워밍이라고 부르는, 또는 단지 기후변화가 아닙니다. 비교하자면 이런데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바로 그 바다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아주 심하게 고통을 겪었던 미세먼지 문제는 마치 그 배의 선실에 어디 주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음식을 태워 먹은 것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가득 검은 연기가 찼을 수는 있죠. 그러면 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숨쉬기가 곤란할 수는 있지만 창문 열고 다시 불 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는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씨나 계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인간은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우리의 삶이 지난 몇 세기 동안, 몇 천 년 동안 의존해 있었던 자연의 날씨와 계절이라고 하는 주기와 패턴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인간의 삶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의 삶은
그런 자연적인 주기와 패턴에 맞춰서 진화해 왔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짧아지거나 느려지거나 또는 길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란당하게 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하수 고갈로 인한 가뭄,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남태평양의 바다 섬들이 잠기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고성을 비롯해서 전 세계 호주, 남미, 아마존 지역, 북미 캘리포니아 지역, 아프리카, 러시아 지역 전 세계에서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불이 나면 또한 동시에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돼서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을 더 확산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얼어 있었던 동토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퍼지고 있기도 하죠. 이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공장식 축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육식 소비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A4 용지 한 장에 닭을 한 마리 키웠다 그랬는데 요즘은 4마리 키운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아주 밀집해서 동물을 기르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전염병이 쉽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전염병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 4개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5분 정도에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동물 밀거래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코뿔소에 뿔을 자르고 상아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아직도 많습니다. 이 동물 밀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검역 시스템, 쿼런틴이라고 하는 일종의 검역 체계를 비껴서 뚫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체크되지 않고 유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 파괴나 기후변화 그리고 공장식 축산과 동물 밀거래를 온전하게 차단하지 못하면 인수공통 감염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을 날이 금방 안 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기대일 뿐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자주 갔던 강원도 철원의 두루미가 오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민통선 가까이에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장마가 심해지면서 지붕만 남기고 마을이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남 곡성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이 이렇게 물에 잠겼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자연에 관련된 속담을 조사하다가 보고 이런 터무니없는 속담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속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런 장맛비에 막 떠내려가면서 와 이건 가물징조야.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인식조차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뚝을 쌓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비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덜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인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외양간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늦었더라도. 문제인식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조라고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이나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 지난 20년, 30년 동안 인류가 딱 저랬습니다.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가 실제로 지금처럼 계속되면 인류 전체에게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툰베리가 가끔 이제 그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 행동 변화를 촉구하면 어떤 못난 어른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툰베리한테 야 네가 뭘 알아? 16살짜리 여자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툰베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과학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든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그 전 세계 협의체에서 수천 대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어진 그 과학적 데이터를 제가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툰베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기성세대, 당신 어른들은 닥쳐오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저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징저라고 말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중세 봉건 문명이 근대 산업 문명으로 바뀌는데 5, 600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IPCC 보고서가 맞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무리 길어야 30년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도 절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게 보통 7년에서 10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2050 계획을 발표하셨죠. 그 2050 목표가 달성될지도 의심스럽지만, 걱정스럽지만 2050 목표가 달성돼도 지금의 재앙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실제로 대기층으로 올라가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10년, 20년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걸 줄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미 배출된 것들을 흡수하기 위한 훨씬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물질량, 그 다음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최소한 4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질,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 이 모든 걸 4분의 1로 줄인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에게 닥친 도전의 핵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환경 난민이 매년 1,000만 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락다운 때문에 걸려서 지금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미 8천만 명 이상의 환경 난민이 전 세계에 잠재해 있고요. 2030년까지 2억 명 가까운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의 환경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유엔 인권 보고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떠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홍수, 산사태 등등 전 지구 곳곳에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런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리아 3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은 채로 바닷가에 떠내려온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시리아의 내전도 사실 알고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그 농사 시스템의 붕괴가 1차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사실은 정치 경제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내전을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그게 난민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예멘에서 500명 난민이 배 타고 와서 받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3명 받았나요? 아마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 난민 절대 안 될 것처럼 굴었는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서해안과 남해안이 별로 안전하지 않고요.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고성 산불 역시 기후변화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는 속초가 무사했지만 계속 무사하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답을 얻느냐는 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렸으니까요.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이제 물에 빠져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400명 가까운 시민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을 때 저도 그때 이제 그 집에서 그 장면을 텔레비전을 중계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이도 없고 불안하고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배가 기울어져만 있지 뭐 물에 빠진 건 아니어서 저 정도면 금방 가서 구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 구하고 결국 바다에 배가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이 나라에 왜 세금을 내고 살았나 지금까지. 이 국가와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나라가 왜 필요한가. 이 나라를 계속 유지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나라를. 그리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는 이제 안전교육, 수영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또 민주시민교육도 강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미리 대답을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이제 자연의 수용 능력을 벗어나서는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생물문화 다양성이 높은 그런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태 문명이고 그런 문명으로 가야만 우리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교육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역사로부터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기 10년 전에 1895년에 갑오개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혁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사사삼경이 교육과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5년 뒤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신미양요, 병인양요도 다 겪었고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봤고 동학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얼마나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조선의 관료들은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사서상경을 여전히 그 중심에다 뒀을까요? 자기 자식들 또 관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IPCC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기후변화 패널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2018년에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특별보고서, 1.5도시 특별보고서라는 걸 발간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10년밖에 없다. 길게 봐야 30년이다. 그러니까 2018년에 2030년이었으니까 12년이지만 지금 2020년의 시점에서 보면 10년 남은 상황입니다. 구한 말에 나라 뺏기기 10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세대가 예측대로라면 제 아들이 15살인데요. 제 아들에 비유하자면 IPCC 제안서 보고서의 예측에 좋은 시나리오로 가도 45살이 되면 제 아이가 생물학적 나이 수명대로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10년이면 25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전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이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전주 상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만 가르쳤습니다. 아마 120년 전에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사서상경 중심으로 바꿨던 분들은 아마 500년 뒤에도 학교라는 곳의 교육과정은 사서상경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믿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도 국영수가 대한민국 교육과정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믿는 분들은 또 500년 뒤에도 학교라는 곳에서는 국영수 가르쳐야 된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종말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거, 제일 열심히 한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걸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다 하면서 몇 시간 기후변화 교육이나 환경교육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인류 어떤 제너레이션 전체가 자기 생물학적 수명대로 살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기후 결석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작을 이제 툰베리가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를 기후 깡패라고 부릅니다. 왜 기후 깡패라고 부르냐면 대한민국은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세계 1등입니다. 배출량 전체로 보면 뭐 10등 남짓이지만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세계에 수출하면서 자랑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정부 안에는 관료들은 그 계획을 믿지 않고 기존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가치관에 따라서 경제적 부를 어떻게 하든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종의 가치 전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추구해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아이들이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파리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임의로 낮췄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응답에 가장 먼저 요청에 응답한 게 이제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신데, 지난 7월 9일 날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다 모여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대응하는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선언을 하셨고요. 그 선언에 따라서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졌고, 얼마 전 그 정책연구단에서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후반부에 그 정책연구단 보고서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코로나19라는 문제 상황을 일으켰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문명은 어떤 문명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생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태 문명이 어디 있어? 뭐야 그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유토피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 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생태 문명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의 X축은 인간개발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은 지구의 개수라고 써 있는데 저게 탄소 배출량이나 생태 발자국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의 크기인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쓰고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걸 지구 전체 인류로 확대했을 때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그래프상의 점은 국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 사람처럼, 만약 전 세계 인류가 저 나라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게 Y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구상에는 두 가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노란 종족과 파란 종족. 노란 종족은 지금 가운데쯤에 보이는 노란색 점들이 모여있는 그 종족인데요. 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고 생태 발자국의 크기는 1 이하인데 인간개발지수가 형편없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영유아 사망률도 높고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율이 절반도 안 되고 또 맑은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성착취나 이런 것도 심해서 여성들의 조혼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빈부 양극화도 심하고 뭐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형편없는 나라들이죠. 이런 노란 종족도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파란 종족은 주로 유럽과 북미 나라들인데요. 이 나라들은 인간개발 지수도 높고 평생학습 체제도 잘 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생태발자국의 크기가 3 이하 이상입니다. 대체로. 이 나라들이 저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저 노란 나라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쓰고 남은 폐기물 쓰레기들을 저런 나라들에다가 갖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바다에 갖다 버리거나. 그래서 저 파란 종족도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얼룩덜룩한 나라들은 다 파란색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현하지 못한 그냥 파란 종족입니다. 이 두 나라가 다 지속 불가능해요. 종족이. 그래서 1980년에 그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디벨롭먼트라는 말은 노란 종족을 위해서 한 말이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저 파란 종족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구상에는 현재 지속가능한 종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0.7을 넘어서면 인간개발지수가 0.7을 넘어가게 되면 인간개발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지구 개수가 올라갑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구에 남기는 부담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교육은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지구에게 위험한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삶을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산업문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데요. 그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냐면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다. 그리고 욕망은 무한하다. 그런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경쟁이 갈등이나 전쟁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권한을 국가라고 하는 권력체계에게 위임하고 실제로의 거래와 유통은 시장에게 맡겨놓는다. 그러면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의 발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시장에서 상품의 형태로 구매해야 됩니다.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삶을 산다는 건 시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걸 소비하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더 많은 화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결국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짜리 상품으로 팔릴 것인가? 나를 더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 방법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궁리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중학교를 나오는 것보다는 고등학교를 나오는 것보다는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는 게 나를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끊임없는 경쟁과 서열화를 시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경제적 불평등을 세습합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어떤 아이의 수능 성적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의 평당 가격하고 비례합니다. 아버지의 연봉하고도 비례하고요. 아이들은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에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개발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태발자국의 크기가 올라가는 건 필연적입니다. 자, 그러면 생태문명은 어디에 있는가? 이 그래프에 보시면 인간개발 지수가 0.7을 넘고 그러나 생태발자국 이하가 1 이하인 영역에 음영이 좀 칠해져 있는데 그걸 글로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쿼드란트라고 부르는 존입니다. 이 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실현의 정도는 높은데 생태발자국의 크기는 1 이하인 국가의 존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제가 유토피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생태 문명이 바로 저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노란색 종족들은 오른쪽으로 옮겨가되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 파란색 종족은 내려오되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태 발자국 1 이하에, 그러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살면서 자기 실현의 정도가 높은 삶을 살 것인가, 그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것이죠. 남들과 싸워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생존에 필요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 문명은 요약해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태 발자국 1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주택에 휘황찬란한 뭐 가전 제품들에 그리고 몇 대의 차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가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누려도 됩니까?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삶입니다. 왜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탐하면 안 되는 것을 욕망하게 만드나요?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마블링된 소고기 먹고 매달 해외여행 다니고 큰 차에 큰 집에 사는 건 가장 야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 문명의 아름답고 멋진 것이 자본 생태 문명에서는 야만적인 것으로 취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간을 가지고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위기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시민, 그게 지구 생태 시민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이 곧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결국 뭘까요? 결국 이런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자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신 중심이나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은 동물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제 경쟁력,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경쟁력이 아니고 공생력과 자립력입니다. 자기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 그게 바로 지구 생태 시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윤리적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1월 달에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갑각류들, 그러니까 새우, 랍스터, 뭐 가재, 새우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 산채로 집어넣으면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과학적으로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지 말잔 말이 아닙니다. 먹되 불가피한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물고기나 두 종류들, 낙지, 문어들도 거의 비슷하게 아마 앞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식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필리핀에서 작년 5월 달에 통과된 법이 있는데요. 그게 Graduate Legacy for Environment Act라고, 미래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거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려면 무조건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만 졸업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굉장히 센 법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교육을 30년 지난 시간 동안 해왔는데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동안 환경교육이 열심히 잘 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겪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환경교육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해온 환경교육에 대한 반성의 핵심을 요약하면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교육에서 환경 문제를 너무 오염이나 무슨 생태계 파괴 문제와 같은 아주 좁은 의미로만 다뤘다는 겁니다.
사실 환경 문제가 인권의 문제이고 성차별의 문제이고 빈곤의 문제이고 다문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통합적으로 앞으로는 다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경 문제나 기후 재난이 각자가 매우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70%는 100대 기업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대기업 100개가 지금까지 배출된 온실가스 전체의 70%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우리 함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요. 말이 근사하지만 이건 거의 물타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십시오. 정직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n분의 1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이라고 하면 부자 10%가 온실가스 배출량 50%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50%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후위기가 생기고 환경재난이 심해지면 누구부터 희생당하고 죽어가냐면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정이죠. 인저스티스입니다.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정의죠.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는 당연히 정치 경제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구 기후변화가 아무리 심각하고 생물 멸종이 심각해도 결국 배움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교육도 너무나 아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의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육을 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 교육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그동안 있었던 생활환경 교육과 그다음에 자연체험 교육을 새로 등장한 지구환경 교육, 그러니까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사고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예를 들면 인천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에 이 다양한 환경 교육들을 단계에 맞게,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자연체험 중심으로, 초등학생 즈음에는 생활환경 중심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로 가면 지구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 환경교육을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이런 것과 함께 묶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이런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완전 교육과정의 변두리에 주변화되어 있어서 교과들에게 치이고 있죠. 저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말은 멋있습니다만 교과에 필요하면 이렇게 팝고물처럼 조금씩 집어넣어서 해봐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니까 많은 법에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인성교육 몇 시간 하고 안전교육 몇 시간 하고 통일교육 몇 시간 하라고 강제로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밖에서 이거 몇 시간 해라 저거 몇 시간 해라 하는 법은 다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수업권이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이건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총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나쁜 건 제가 교육부로부터 25년 동안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환경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교육부의 관료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때는 본교과 주제가 38개나 됐죠. 그래서 교수님, 환경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일교육도 중요하고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평화교육도 중요한데 어떻게 환경교육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환경교육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들을 왜 교육과정의 주변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 우리들을 그 학교에 몇 시간을 두고 경쟁하고 싸우게 하냐 이겁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안전교육이 다 저의 중요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평화교육, 안전교육 또는 통일교육, 그 다음에 인권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은 이렇게 토막토막 날 수 있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실제 세계에서는 하나의 문제인 것을 다 토막토막을 내서 아이들에게 분산적으로 배우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의 복잡성과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후환경교육의 목표는 기후변화가 단지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오히려 인권 문제이고 실업과 빈곤의 문제이고 성차별의 문제라는 걸 아이들이 깨닫도록 하는 게 기후변화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너무 실제 세계로부터 동떨어진 이데아적인 이론과 법칙과 개념과 원리들을 배우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이나 은미체와 같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창작하고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교육도 국영수와 같은 주지 과목들에 밀려가지고 항상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지구 생태 시민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 세계를 살아가면서 겪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현상 속에서 어떻게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해해서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구 생태 시민이고 그런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문명이 바로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육과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2500년 전에 플라톤이 얘기해 놓은 그 이데아로부터 저는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결국 추상이고 관념입니다. 이론,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이 실제 세계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구체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감각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거나 이해하고 그러면서 좋은 삶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교 현장에서 자기의 삶의 경험과 무관한 E는 MC 스퀘어, F는 MA 그게 뭡니까 도대체?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죠? 길거리에 나가서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100명을 잡고 물어보십시오. 5명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가? 제가 미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 게 45살 철학 공부하다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이 닥쳐 있고 자기 삶을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디자인해 가기에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OECD 2030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말하는 학습자 행위 주체성이라고 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셀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초중고등학교의 배움의 과정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과목을 듣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어떤 활동들을 함으로 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 갔는가를 보고 아이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더 많이 얻으면 대학에 갑니다. 저도 이쪽 입학 사정관이라서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너의 생각이 뭐냐? 아이들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대한 자기 생각은 말을 못해요. 왜? 시험에서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도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도 앞으로 진로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65세 정년퇴임을 하면서도 내 삶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주체성을 아이들에게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 있어서 급하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적인 변화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다 실을 깨서 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원리를 다시 되찾아 간다면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으로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국가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손을 좀 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장악하고 시시콜콜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학교 교육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율과 분권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자기 삶을 디자인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게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저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영수를 최소한 20% 정도는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은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를 다시 재해석하고, 아이들이 실제 세계에서 겪고 있는 것, 저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이 경험된 세계가 현상이니까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세계를 중심에다 놓고, 그리고 그 세계를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가치로 채워야 되는가가 우리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바깥에 문화예술과 창작교육이 배치되고 제일 바깥에 국영수와 같은 주지 과목들이 배치되도록 우리의 교육과정을 양말 뒤집듯이 저는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이타의 병의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타이타의 병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으스러지기 때문에 뼈가 되게 아픈 병이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병의 원인은 카드뮴이라기보다는 전쟁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고 187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군국주의화 됩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기였겠죠. 그리고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금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런 대규모 광산 개발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카드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타이타이라고 하는 환경병은 생기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공평하게 비슷하게 걸린 게 아닙니다. 95%가 다자녀를 출산한 엄마들이 걸린 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열어 낳는 과정에서 엄마들의 몸에서 일단 무기물이 많이 빠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토야마 지역의 일본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반영양실조 상태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 상태에 카드뮴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골다공증이랑 증세가 비슷한데요. 그래서 뼈가 40군데씩 부러지고 으스러져서 30년 가까이 누워있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타이타이라는 병에는 성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뿌리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집안을 마을에서 왕따를 시킵니다. 돌봐주질 않아요. 왜? 그 병의 뭔가 원인을 잘 모르니까 무슨 천벌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과 어울리면 그 나쁜 기운이 묻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도 못 놀게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원인도 모르는 그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40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가족의 애들은 어떻게 되고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배운 게 없었는지 100년 뒤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지역의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못 받겠다 그래요. 왜? 앞에 그 나쁜 기운처럼 핵 방사능을 묻혀왔다는 거죠. 원자력 방사능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얘네들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일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또 겪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따이따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환경 문제가 그 속에는 가부장적인 사회,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화, 그 다음에 공동체가 그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미찌라고 하는 재벌에게 준 특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이 이따이따이라는 병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의 교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따이따이 병 속에는 여러 개의 교과 내용도 연결되어 있고 범교과학습 주제도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세계와 학교가 어우러져서 함께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교과의 선생님들이 다 함께 팀티칭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탐구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하는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것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배움의 과정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바꿀 수 있을까? 국영수 한 20% 줄이고 이미 지금 학습 시간의 20%가 본교과 학습 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줄이면 하루를 비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학교에 안 가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조사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함께 모여서 뭔가를 디자인하거나 설치하는 실천 과정에도 참여하고 뭔가 그렇게 생생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만약에 국영수 사과가 결합될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영포자, 과포자, 수포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교육부가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성공적이 되려면 교육과 환경이 협력해야 됩니다. 교육부가 너무 혼자 따로 하려고 하면 성공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린과 스마트도 연결되어야 되고 또 탄소 제로 학교라고 하는 환경적인 목표와 지구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바꾸고 학교의 수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생태 순환 경제라고 하는 물질 영역, 그리고 생명 윤리라고 하는 네 영역에 걸쳐서 그린과 스마트가 연결되고 또 동시에 학교 안팎이 연결되면서 아이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주는 학교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닥쳐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툰베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뿌리에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좋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있고 그 자본주의 산업 문명은 인간과 자연을 모두 상품화하거나 도구화합니다. 이걸 넘어서 새로운 생태 문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해도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이 먼저 그런 방향을 향해서 변할 수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